안녕하세요. 금융 읽어주는 여자 천덩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글로벌 시장 불안 속에서도 역대 최저 가상금리로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유로화 채권은 2년 연속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이 됐고요. 해외 언론에서도 지금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외평채는 또 뭐고 이건 또 무슨 얘기인 건가? 이번 영상에서는 외평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번 외평채 발행으로 인해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평채를 알려드림. 자, 외평채란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을 줄여서 외평채라고 합니다.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바로 외국환 평형 기금이라고 하고요.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외평채라고 합니다. 아직도 모르겠다. 다시 말해 외화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외평채라고 해요. 그렇게 모인 돈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에 포함이 돼서 운용이 되는 것이죠. 외화도 어렵고 채권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같은 한 단어에 넣을 수가 있냐고.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채권을 알아야지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채권은 가장 기본적인 금융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친숙하지 않죠? 맞아요. 채권은 쉽게 말해서 돈이 필요한 곳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돈을 빌리면서 내가 언제 얼마를 빌렸고 이자는 이만큼 줄 것이고 만기 때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적혀있는 증서를 말해요. 뭐 유식하게는 채권이라고 하고 결국 돈을 갚으라는 차용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차용증을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은행에서 받는 대출도 채권인 건가? 맞아요. 채권의 종류 중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투자의 관점으로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채권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를 채권을 발행했다라고 하고요. 이 발행된 채권을 구입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들은 항상 돈이 필요해요.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이 채권의 발행자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입장인 거고 만기가 되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투자라고 하니까 주식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채권은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라서 투자자의 수익은 정해져 있고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채권의 종류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 민간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금융채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주인공인 외평채는 국채의 한 종류입니다. 한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어디서 빌려온다? 외국 투자자들에게서 빌려온다.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이잖아요. 외화가 필요해서 외화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왜 외화를 빌리는 걸까요? 환율, 외환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국내 통화의 가치가 폭등 또는 폭락하게 되면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수출입을 하는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럴 때 환율을 안정화시키고 충격을 완화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을 확보를 해두려고 외평채를 발행을 해서 외환을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비상금 마련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달러와 10년물, 유로와 5년물 이렇게 두 가지를 발행했어요. 달러와 유로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위안화, 호주 달러 등 다른 통화로도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만기도 다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거의 달러가 거래량이 가장 많다 보니까 주로 달러로 발행을 하는 편이고요. 뭐 압도적이겠지. 미국의 돈인데. 그리고 외평채는 주기적으로 발행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2017년도 이후에는 매년 발행을 하기는 했지만 정해진 주기나 기한은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옵션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외평채 발행이 특히나 의미가 있고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역대 최저 가상금리를 경신했다는 거. 돈을 빌리려면 이자를 얼마나 줄지 정해야겠죠? 이자, 즉 금리는요 신용도와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안전할수록 신용도가 좋을수록 금리는 낮아집니다. 은행 대출도 마찬가지죠. 신용 좋은 사람한테 금리가 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채권으로 치면 국채가 회사채보다 금리가 낮아요. 돈 뜯길 만한 리스크가 아주 작으니까요. 그럼 이번 외평채 발행 금리를 볼까요? 달러화를 볼게요. 달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이 기준이 되는 거고 거기에 가상금리가 붙는데 이 미국 국채금리의 25bp 고작 25bp만 더한 게 한국의 외평채 발행 금리입니다. 역대 최저값이라고요.
미국이랑 별 차이 안 나네. 금리는요, 여러분, 계속 움직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매일 바뀌고요. 플러스 이 가상금리는 고정해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상금리를 얼마나 적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상금리는 발행자의 신용위험, 즉 신인도를 반영해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해요. 그렇다고 미국 금리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금리가 얼마나 더 비싼 거냐. 신용도가 높을수록 적은 금리로 발행을 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가상금리가 낮습니다. 미국 국채랑 비교를 했을 때도 이 가상금리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대외적 건전성이 좋다고 평가를 한 거예요. 2금융권은행보다 1금융권은행이 예금이자가 작듯이.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나라 채권 주문의 수요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었대요. 완전 인기쟁이네, 인기쟁이. 찍찍! 그만. 한국 정부가 이자를 줘야 하는 입장인데 금리를 낮출수록 우리 정부에겐 부담이 덜해지고 이득인 거예요. 싸게 빌린 거니까. 작년에도 외평채를 발행했는데 작년에는 가상금리가 50bp였어요. 이것도 역대급이었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절반인 25bp로 낮췄습니다. 유로화도 볼게요. 유로화는 작년에 가상금리가 35bp였는데 올해는 13bp로 낮췄습니다. 오! 유로화의 외평채 발행금리를 보시면요. 결국 마이너스 금리가 되었어요. 이거는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는 유로 미드 수합 5년물인데요. 최근에 이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특이하죠, 마이너스 금리. 그럼 거꾸로 돈을 더 받는다는 얘기인가? 결론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이번 발행 때 7억 190만 유로를 받았는데요. 5년 후에 돌려줄 때는 7억 유로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국채가 이미 마이너스 금리로 형성이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거기다 이번에 우리 가상금리가 하도 낮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한국 경제의 신용도가 해외에서 좋다 보니까 비유럽 국가가 발행한 유로화로 표시된 국채 가운데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된 게 우리나라입니다. 작년에도 대단한 성과였는데 2년 연속 올해마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인 거죠. 뭐지? 투자자가 바본가? 아니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제대로 다 받지 못하는데 도대체 왜 투자하는 거야?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외평채 몰랐던 분들 진짜 이 영상 잘 클릭하셨어요.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무조건 손해는 아니에요. 예로 들어서 마이너스 1%의 채권을 발행했어요. 투자자가 101원에 사면 만기 때 100원을 돌려받습니다. 이건 손해죠. 하지만 금리는 매일 움직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기준금리는 계속 바뀌어요. 바로 다음날에 금리가 내려가서 마이너스 3%가 됐어요. 이때 내가 채권을 팔 거야. 채권은 주식처럼 쪼개서 만기 전까지 중간에 얼마든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럼 금리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내가 103원에 팔 수가 있겠죠. 101원에 샀지만 103원에 팔았다. 2원 이득! 혹은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 이런 국채를 일부 담아야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국채니까, 시중은행보다는 안전하니까 내가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는 것보단 안전하니 국채에 돈을 넣어 놓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마이너스 금리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 채권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겠죠. 믿을만 하니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거겠죠. 덧붙여서 해외 언론과 투자은행에서 이번 우리나라 외평채 발행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교과서적 흥행 이렇게 극찬을 하고, 우량 투자자들도 대거 입찰에 참여해서 투자자 기반이 강화되었다고도 평가를 했고요. 투자자들은 한국을 유사 신용등급 국가들 중에서도 진짜 AA 등급이라고 본다고 표현을 했어요. 엄청난 칭찬인데? 실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와 신용등급이 비슷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같은 날 외평채를 발행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달러와 10년물 채권의 가상금리가 70bp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거보다 한참 많네. 이 훈풍에 이어서 지금 발행하고 얼마 안 됐거든요. 한국의 외평채가 유통시장에서 지금 가상금리가 추가로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군. 너무 영혼이 없었나? 신기하다 진짜. 우리 개인들은 이런 거를 실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위상이 많이 좋아지긴 했나봐. 이렇게 최저 가상금리로 경신했는데 이번 외평채 금리가 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평채 금리는요, 우리나라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이 해외에서 외화를 빌려올 때도 이 외평채 금리가 벤치마크 금리가 된다고 해요. 외평채를 보고 금리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치 BTS 덕분에 K가 붙은 산업들이 덩달아 핫해진 것처럼 인기도 생기고 그만큼 낮은 금리로 차입이 가능하니까 해외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테이퍼링, 그리고 중국의 헝다 사태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 경제가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걸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2009년 4월에 한국의 외평채 가상금리가 437bp나 됐었어요. 와, 지금보다 10배가 넘어요. 해외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한국 경제의 신인도가 얼마나 성장한 건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아울러 우리의 외평채가 런던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국채로는 최초로 상장이 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번 외평채 발행 소식은 정말 여러 가지로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시장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아서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저는 그럼 다음번 경제 소식을 또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